11월 중순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할 무렵이지요. 저는 배추 20포기를 샀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속이 꽉 찼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하나하나 겉잎을 떼어냈지요. 손끝이 시렸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해야 해. 그런 생각뿐이었지요.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셨습니다. 매번 뭔가 틀렸다고 하셨어요. 너는 손맛이 없어. 이게 김치야, 풀이야? 우리 집안 김치는 이런 게 아니야. 그런 말들을 몇 년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달랐어요. 레시피를 5군데서 찾아봤습니다. 새우젓은 명품으로 샀지요. 고춧가루도 직접 빻은 걸로 구했습니다. 마늘은 국산만 골랐어요. 생강도, 무도, 갓도 모두 직접 손질했습니다. 이틀 밤을 거의 안 잤어요. 배추를 절이고 씻고 물기를 빼고 양념을 만들 때는 10번도 넘게 맛을 봤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 도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괜찮을까? 그는 대답도 안 했어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알아서 잘하겠지.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김치를 통에 담았습니다. 20포기 분량이 4통이 됐어요. 하나는 우리 집에 두고 3통을 시댁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무거웠어요. 허리가 아팠지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시댁은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출발했어요. 남편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바쁘니까 너 혼자 다녀와. 핑계였지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시댁 일엔 발을 빼는 사람. 저는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뒷좌석에 김치통 3개를 실었어요. 무게 때문에 차가 기울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출 때마다 통이 흔들렸지요. 깨지면 안 되는데.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어머니 왔습니다. 시어머니 김정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를 보고 계셨지요.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혼자 왔어? 네, 도훈 씨는 일이 있대요. 일. 맨날 일이지.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통을 하나씩 들고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3번 왕복했지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마지막 통을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니, 김장 해왔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철커덕거렸어요. 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가 빨갛게 담겨 있었지요. 고춧가루 색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엔 괜찮겠지. 시어머니는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곤 코를 킁킁거렸어요. 냄새부터 별로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색이 왜 이래? 고춧가루를 좋은 걸로 샀는데요. 좋은 거? 이게? 시어머니는 김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들어 올리더니 흔들었어요. 국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이딴 걸 누가 먹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를 던졌습니다. 제 얼굴을 향해서요. 붉은 김치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어요. 국물이 눈가로 흘렀지요.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갔습니다. 따가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춧가루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요. 이런 걸 가져와서 뭐 하라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정성이 없어, 정성이. 손맛이 왜 이 모양이야? 우리 집 며느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말이 쏟아졌어요. 저는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뺨에서 국물이 턱으로 흘렀지요. 목으로, 옷깃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갑고 끈적했어요. 어머니, 됐어. 치워. 시어머니는 통을 발로 밀었습니다. 김치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붉은 국물이 타일 위로 번졌지요. 양념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매운 냄새, 시큼한 냄새. 그게 제 몸에서도 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거 들고 오지 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었지요. 천천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바닥에 김치를 주었어요. 국물에 손이 젖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요. 이번엔 고춧가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이 김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옷에 밴 냄새였어요. 환기를 시켜도 소용없었지요.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백미러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붉게 부은 뺨, 눈가에 남은 고춧가루 자국, 헝클어진 머리.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지요. 다녀왔어? 응. 어머니 뭐래?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셨어. 거짓말이었어요. 다행이네. 남편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봤지요.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옷을 벗고 샤워를 했어요. 물이 뜨거웠습니다. 피부가 빨개졌지요. 하지만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김치 냄새. 비누칠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남았습니다. 손톱 사이에, 머리카락에, 피부에.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김치가 때린 자리. 손으로 만졌습니다. 아팠어요. 눈물이 또 났지요. 이번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 얼굴이 보였어요. 이딴 걸 누가 먹어?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요. 침대 옆에 놓인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남편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이 보였지요. 우리 집에 남긴 한 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김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지요. 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새우젓간도 딱 맞았고 고춧가루 색도 선명했고 배추 속도 아삭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눈물이 또 났습니다. 김치 국물과 눈물이 섞였어요. 짰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짠맛이었지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딱 하고요. 작은 소리였지만 선명했어요. 더는 못 참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김치를 던졌어. 뭐? 얼굴에.
직접 남편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참 뒤에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럴 리 없잖아. 봤어. 내가 과장하는 거 아니야?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과장? 어머니도 나름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냐? 이유? 그냥 넘어가.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그 말이었습니다. 원래 그러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문을 나갔지요. 저녁엔 늦을 거야. 똑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서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잿빛이었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요.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지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입술이 갈라졌지요. 체중이 3kg 빠졌어요. 남편은 몰랐습니다. 신경도 안 썼지요. 어느 날 오후 친구 지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응, 오랜만이야. 목소리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거짓말. 나 지금 갈게. 1시간 뒤 지연이가 왔어요. 커피를 들고 나타났지요. 얼굴 왜 이래? 그냥, 무슨 일 있었지? 저는 말했습니다. 김장 이야기를요. 김치를 던진 시어머니 이야기를요. 남편의 반응까지도요. 지연이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친 거 아냐?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나도 모르겠어. 남편은 뭐래? 넘어가래. 넘어가라고? 지연이는 욕을 했습니다. 거친 말들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시원했어요.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 게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서연아. 응? 너 이대로 살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계속 맞고 살 거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고 산다는 말. 그게 맞는 표현 같았어요. 생각해봐. 진지하게. 지연이는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지연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이대로 살 거야? 아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했어요. 겉으로는 아니었지요. 하지만 안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냉장고에 김치를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딴 걸 누가 먹어? 그 말이 계속 떠올랐지요. 왜 그 말을 했을까? 정말 김치가 맛없어서였을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그게 시어머니의 방식이었지요. 통제하고 깎아내리고 길들이는 것. 하지만 이제는 안 돼.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어요. 시어머니 재산 조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가족 간 증여 세금, 여러 정보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하나하나 메모했지요. 시어머니 김정혜 씨, 68세, 남편 도훈 씨 외에 자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시누이 김도혜 씨,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연락은 뜸했지요. 하지만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나타나는 사람,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계셨어요. 정확한 숫자는 몰랐지요. 남편도 잘 몰랐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거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누구 명의인지 모든 걸 알고 싶었어요. 다음 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갔습니다. 시댁 근처에 있는 곳이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요.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어요. 이름표에 최 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무슨 일이세요? 등기부등본 좀 떼고 싶은데요. 주소 아세요? 시댁 주소를 불렀습니다. 최 실장은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프린터가 돌아갔지요. 종이가 나왔습니다. 여기요.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소유자 김정희. 근저당 없음. 깨끗한 등기였어요. 다른 주소도 있나요? 다른 주소요? 같은 이름으로요. 최 실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정보라서요. 저 며느리예요. 시어머니 재산 정리 중이거든요.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최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3건이 더 나오네요. 심장이 뛰었어요. 어디요?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아파트 한 채, 상가 2개. 모두 시어머니 명의였어요. 이거 언제 산 건가요? 한 7년 전부터 10년 전 사이네요. 남편과 결혼한 지 12년. 그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부동산을 사모았던 겁니다. 남편은 몰랐을 거예요. 아니, 알려주지 않았겠지요. 혹시 세금 체납 같은 거 있나요? 그건 좀 더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최 실장은 다시 조회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거 뭔가요? 상가 하나가 체납이네요. 재산세 얼마나요? 누적 3년치 약 800만 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800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왜 안 낸 거예요? 글쎄요. 깜빡하셨거나 아니면 최 실장은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안 낸 경우도 있거든요. 증여 준비하면서요. 증여. 그 단어가 꽂혔습니다. 증여요? 네. 세금 체납 상태로 넘기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어요. 불법 아닌가요? 합법 탈세죠. 꼼수지만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봤습니다. 상가 주소, 세금 체납 내역,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름. 이걸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없었어요.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지요.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쳐 놓았어요. 하나하나 다시 읽었지요. 김정희, 3개의 부동산, 1개의 세금 체납. 이게 약점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인터넷 검색을 했지요. 재산세 체납 경매, 압류 절차, 채권 인수, 복잡한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요. 안 자고 뭐해? 공부. 무슨 공부? 그냥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침대로 가더니 쓰러져 잤어요. 저는 계속 노트북을 봤습니다. 눈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새벽 3시,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체납된 재산세는 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채권을 인수하면 압류를 걸 수 있다는 것, 압류된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 그리고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것. 할 수 있어.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반드시 해낼 거야. 며칠 뒤 다시 최 실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질문이 구체적이었어요. 체납 채권 어떻게 인수하나요? 최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설마. 방법만 알려주세요. 최 실장은 한참을 저를 봤어요. 그러곤 한숨을 쉬었지요. 시청 세무과에 가세요. 채권 양도 신청하면 돼요. 어렵나요? 서류만 잘 갖추면 됩니다. 비용은요? 체납액만큼 내면 돼요. 800만 원. 800만 원. 제 통장에 있는 돈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이었어요. 남편도 모르는 돈. 비상금이었지요. 그 돈 쓰면 채권이 제 거예요? 네. 그리고 압류 신청할 수 있고요. 압류되면요? 경매 넘어가죠. 그럼 제가 살 수 있나요? 살 순 있죠. 근데 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처음으로 웃었지요. 진짜 웃음은 아니었지만요. 일주일 뒤 시청 세무과에 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채권 양도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모두 준비했지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김정혜 씨 관련이시네요? 네.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며느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공무원은 더 묻지 않았어요. 도장을 찍었지요. 처리까지 일주일 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시청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차갑게 느껴졌지요. 가슴속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채권 양도 완료됐습니다. 압류 신청은요? 지금 하실 수 있어요. 바로 할게요. 다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압류 신청서, 채권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모두 제출했어요. 처리 기간은요? 한 달 정도요. 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물었어요. 요즘 어디 자주 나가네? 그냥 친구 만나고. 지연이?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지요. 애초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 후, 압류 통지서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집으로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최 실장에게 미리 연락받았거든요. 압류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실까요? 통지서 받으셨을 겁니다. 그럼 연락 오겠네요. 아마도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목소리가 컸지요. 전화기 너머로도 들렸습니다. 도훈아, 큰일 났어. 왜요, 어머니? 상가가 압류됐대. 뭐라고요? 세금을 체납했다고. 누가 채권을 샀대.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요? 모르겠어. 시청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확인해 볼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남편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상가가 압류됐대. 그래요? 세금 체납 때문이래. 어머니가 안 내셨나 보죠. 이상한데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닌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어요. 나 시댁 가봐야겠어. 그러세요. 남편은 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지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밝은 달. 저는 웃었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사흘 동안 시댁에 있었습니다. 연락도 뜸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지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요. 그동안 준비했어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정윤호. 45세쯤 돼 보였어요. 사무실은 깔끔했지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매 상담 받으러요. 어떤 물건인가요?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압류된 상가의 등기부등본, 경매 공고문, 그리고 제 신분증. 변호사는 천천히 읽었어요. 이 물건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시어머니 거예요. 시어머니요? 네. 본인 동의는요? 없어요. 변호사는 눈을 들었습니다. 저를 빤히 봤어요. 이거 아시죠? 가족 간 거래는 민감한 문제예요. 압류는 합법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경매도 합법이고요. 하시려는 겁니까? 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입찰 준비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소송 가능성 있어요. 괜찮아요. 감정적으로도 힘들 텐데요. 이미 힘들었어요. 오래전부터요. 변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그렇게 계약했어요. 경매 날짜가 잡혔습니다. 12월 15일. 한 달 앞이었어요. 그동안 준비했습니다. 감정가를 확인했어요. 상가 감정가는 1억 2천만 원. 최저 입찰가는 8천만 원. 제 통장에는 9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모은 돈, 체납 채권에 쓴 돈을 제외하고 남은 돈, 그리고 제 월급을 모두 합친 금액이었어요. 대출도 알아봤지요. 은행에서 3천만 원 한도가 나왔습니다. 충분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해 있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셔. 그러시겠죠.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모르겠대. 시청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게 안 알려준대. 개인정보래. 그럼 어쩔 수 없죠. 남편은 저를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너 너무 담담한 거 아냐? 뭐가요? 어머니 일인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도훈 씨나 잘 챙기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지요. 의심하는 눈빛.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경매 일주일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직접 제게 온 전화였어요. 놀랐지요. 보통은 남편을 통했는데요. 서연아, 네 어머니, 나 좀 보자. 무슨 일이세요? 그냥 보자니까.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지요. 올 게 왔구나. 다음 날
시댁에 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남편은 출근했지요.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혼자였어요. 왔니? 네. 앉아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봤어요. 오랫동안요. 너 뭐 하는 거 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상가 압류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안 바꿨어요. 저는 모르는데요. 거짓말. 정말 몰라요. 시어머니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압류 통지서였지요. 채권자가 누군지 알아냈어. 숨이 멎었습니다. 윤서연, 너야. 정적이 흘렀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네, 저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이 미친년아. 미친 건 어머니예요. 뭐? 김치를 던진 사람이요. 시어머니는 일어섰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때리려는 동작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요.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내려다봤어요. 너 변했구나. 네, 변했어요. 어떻게 감히. 감히 뭐요? 합법적으로 채권 샀어요. 압류도 정당하고요. 이 집안을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가 먼저 저를 어떻게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어요. 경매 취하해. 안 돼요. 내가 돈 줄게. 얼마든지. 필요 없어요. 제발.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경매 당일 법원 경매실에 갔습니다. 변호사 정윤호도 함께였어요. 사람이 많았지요. 부동산 업자들, 투자자들, 일반인들 모두 입찰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작성했어요. 물건 번호, 입찰 금액 9,500만 원. 최저가보다 1,500만 원 높은 금액이었지요. 봉투에 넣었습니다. 접수대에 제출했어요. 확인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개찰 시간이었지요. 하나씩 호명됐습니다. 제 번호가 불렸어요. 101번 물건 낙찰자는 심장이 멎었습니다. 윤서연 씨입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귀가 멍했지요.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지요. 아직 아냐. 나흘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았어요. 소유자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윤서연. 손으로 만졌습니다. 종이가 매끈했어요. 내 거야. 시어머니의 상가가 이제 제 거였습니다. 합법적으로요. 그날 저녁 시댁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어요. 며칠 사이에 늙어 보였지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누이 김도혜 씨도 미국에서 왔더군요. 셋이서 앉아 있었지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습니다.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경매 낙찰받았다며.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합법이에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가족인데, 가족이 김치를 얼굴에 던지나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서연아, 그건 닥쳐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낯설었나 봐요. 저도 낯설었지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지금 사과하세요? 그래. 내가 미안했어. 그러니까 제발. 이미 늦었어요. 서연아, 전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이혼 서류 보낼게요.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당신도 공범이에요. 방관했잖아요. 나는 결혼 생활 12년. 단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 없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대문을 나섰지요.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멈추지 못했지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끝났어. 일주일 뒤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서명했어요. 이의도 없었지요. 재산 분할도 깔끔했습니다. 각자 가진 걸로 끝. 저는 상가를 가졌어요. 남편은 아파트를 가졌지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못 가졌습니다. 본인 집만 남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진 못할 거예요. 다른 부동산도 체납이 있었거든요. 곧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누군가 살 거예요. 저는 아니겠지만요.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문을 받았어요. 종이 한 장. 12년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지요.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집을 정리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지요. 이삿짐 센터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택시로 옮겼어요. 새 집은 작았습니다.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제 거였지요. 온전히 제 공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 며칠은 멍하니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봤지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눈이 내릴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서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모르겠어. 지연이는 웃었습니다. 그게 정상이야. 천천히 해. 응, 밥이나 먹자. 내가 살게. 고마워.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났지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슬퍼서인지 후련해서인지 그냥 흘렀어요. 한참 동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가를 정리했어요. 세입자가 있었지요.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 3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건물주 바뀌셨다고요? 네. 전 건물주는 좀 까다로우셨거든요. 저는 아니에요. 편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덩달아 웃었지요. 오랜만에 웃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한 번만 보자.
무시했어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제발, 할 말이 있어.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지연이에게 물었어요. 만나지 마. 또 상처받아. 근데, 너 아직도 미련 있어?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럼 만나지 마. 하지만 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끝을 확인하고 싶었지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초라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구부정한 어깨,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졌지요. 왔구나. 네. 커피 마셔라. 됐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요? 나도 안다. 늦었다는 거. 그럼 왜 부르신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보고 싶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나 요양원 들어간다. 네. 돈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 받아야 해. 도혜 씨는요? 연락 끊었어. 돈 없으니까. 허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갔어요. 도훈이도 안 받아줘. 이혼했다며. 나 혼자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진짜 눈물, 진짜 후회.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응? 전 어머니를 용서 못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그날 김치 던진 거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미안해. 사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잘 사세요. 서연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왔지요. 겨울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텅 빈 것 같았지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잃었어요. 저는 원하던 걸 얻었고요. 하지만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후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 이게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상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세입자가 반갑게 맞아줬지요. 건물주님,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지요. 바쁜 걸음, 웃는 얼굴, 전화 통화. 평범한 일상들. 커피가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이제 괜찮을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어요. 봄이 왔다 갔고, 여름이 왔다 갔고, 가을이 왔다 갔지요. 그리고 다시 겨울.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작은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했어요. 상가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었지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11월 어느 토요일, 배추를 샀습니다. 이번엔 10포기만요. 혼자 먹을 양이었지요. 시장 아주머니가 기억하더군요. 작년에도 오셨죠? 네. 올해는 적게 사시네요. 혼자라서요. 아, 그러시구나.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담아줬어요.
맛있게 담그세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추를 다듬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시렸지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작년과는 달랐습니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지요. 나를 위해서야. 이틀 동안 김치를 담갔습니다. 양념을 만들고 배추를 버무리고 통에 담았어요. 손이 빨개졌습니다. 고춧가루가 손톱 밑에 들어갔지요. 매운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내 김치야. 그 생각이 드니 뿌듯했지요. 김장을 마쳤습니다. 작은 통 2개가 채워졌어요. 하나는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연이에게 줄 거였어요. 저녁에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방금 담근 김치로요. 냄비가 보글보글 끓었지요. 김치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고춧가루 냄새, 마늘 냄새, 새우젓 냄새, 모두 섞여 퍼졌어요. 밥을 퍼고 김치찌개를 떠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혼자 앉았어요. 조용했습니다. TV도 켜지 않았지요. 그냥 고요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뜨거웠습니다. 혀가 얼얼했지요. 하지만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그냥 복잡한 감정. 김치 국물보다 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요. 하지만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시어머니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아는 사람을 통해서요. 요양원에 계신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요. 자식들은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도 안 들었어요. 잘 됐다. 그런 생각도 안 들었지요. 그냥 무덤덤했습니다. 남의 일 같았어요. 그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맑은 밤하늘. 겨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별은 밝았지요. 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딴 걸 누가 먹느냐고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이어 말했지요. 저요. 이제는 제가 먹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괜찮았지요. 나는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어요. 봄이 왔지요. 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화단에 심은 꽃들, 개나리, 진달래, 벚꽃, 노란색, 분홍색, 하얀색, 봄 햇살 아래 반짝였어요. 저는 마당에 앉아 꽃을 봤습니다. 커피를 마시며요. 따뜻한 바람이 불었지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평화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요. 어느 날 오후 지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왔어요. 이거 내가 준 김치로 담근 김치볶음밥. 와, 고마워. 맛있었어. 김치 진짜 맛있더라. 그래? 응. 근데 서연아. 왜? 너 요즘 표정 좋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항상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그랬나? 이제는 가벼워 보여.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나도 그래. 가벼워진 것 같아.
지연이도 웃었지요. 다행이다. 그날 저녁 다시 혼자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고요했지만 평온했지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이 보였어요. 한 장 꺼내 먹었습니다. 아삭했어요. 매콤하고 시원하고 맛있었지요. 내 거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 제가 먹는 김치,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지요. 복수는 끝났어. 하지만 삶은 계속돼. 그리고 나는 살아갈 거야. 나를 위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 저는 일어나 커튼을 걷었어요. 창밖에 봄 풍경이 펼쳐졌지요. 나무에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화단에 물을 줬어요. 꽃들이 반짝였지요. 저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었어요. 복수도, 증오도, 분노도 없는 웃음. 그냥 순수한 미소. 나는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